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도 날씨가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눈이 내리고 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하여튼 올해는 날씨가 어떻게 점잡을 수가 없네요. 아주 젖은 눈, 습설이 와갖고 비닐하우스는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보겠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보따리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3월 6일이죠. 네, 오늘 3월 5일. 오늘이 5일. 네. 3월 1일 3일절 지난 지 며칠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양평의 3.1운동 과정 아주 무척 많은 양평 군민이 참여했던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본다고 해도 전국에서 아마 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또 많은 횟수의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평의 3.1운동, 만세운동, 3.1혁명 어떤 말도 좋지만 어쨌든 그 양평의 3.1운동 만세 시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에 그렇잖아도 양평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많이 올리셨더라고 보니까는요. 저도 덕분에 오늘 위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그거 총 16회에 걸쳐서 쓰는 거고 네. 이제 일을 한 거는 2021년 2월부터 3월 이렇게 2달 동안 집필을 했는데요. 그 사전에 준비하느냐고 몇 달 동안 그러니까 한 2020년 가을부터 참고 자료 읽고 또 현지 답사하고 그러면서 한 몇 달을 준비해서 2달간 집필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집요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예? 예. 자, 양평 지역에서도 3.1 만세운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독립운동 하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애국지사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사의 큰 부분은 물론 이제 독립지사들, 투사들이 했지만 또 이런 대중적인 운동에는 이제 3.1 운동뿐만이 아니고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도 다수가 참여하는 운동이 되죠.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반드시 애국심 하나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느냐? 당시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주요한 참가 세력인데 농민들이 왜 이렇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을까? 양평에서 당시 양평 인구가 6만 9천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한 2만이 넘는 2만 1,000명 정도가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제 시위에 참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연인원이라고 하죠, 그걸. 네. 연인원 2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은 한 양평 군민 인구의 3분의 1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위에 다 참가했다는 뜻이에요. 네.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건데 왜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잘 아시겠지만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농사 개량한다는 명목으로 겉 명분은 농사를 개량한다지만 실제로는 식량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때 이제 농업구조 개편을 그 과정에서 소농들은 땅을 잃게 되고 소장농들은 아예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무일푼이 되거나 거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 거지가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립니다.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봅니까?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대지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그 동양척식회사 또 아니면 이제 일본의 그때 당시 일본 농민들이 한국에 많이 이주해 와서 임대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결국 소장농들의 땅이나 소농들의 땅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뺏어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농민들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라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농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조석 끼니를 어떻게 때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애국심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현실의 문제, 농민들이 처했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의 문제 이런 게 다수의 모든 농민들이 이 투쟁에 참여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평 지역 만세운동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 시위가 3월 10일 서종면 시위를 시작으로 4월 4일 그 지평, 개구, 곡수장터에서의 시위 4월 4일이었고 일본 헌병들이 룸리에 이제 범인 검거한다는 명분하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사살하고 매질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4월 11일입니다. 딱 정확히 한 달 하루가 더 진행됐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확인된 것만 25회.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1,000명, 뭐 2,000명, 심지어 3,000명, 4,000명이 참가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위에 도에 이를 정도로 무척 많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50명, 30명 또 아니면 미수에 그친 시위까지 포함하면 또 한 20, 30건의 시위가 더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남거나 판결문으로 남아 있거나 구술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 그런 걸 포함할 때 1,000명이 장기간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시위를 주도한 세력의 다양함 이런 게 양평 3.1 만세 시위의 특징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3.1 만세 운동 3.1 천도교가 중심이 되고 기독교가 또 참가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5명 그중에 14분이 구속됐고요. 한 분이 이제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망을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3.1운동을 이끌어 나간 세력은 천도교인데 또 기독교도 가담을 했고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한용운 스님이 상징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양평에서는 천주교는 제가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양평에서는 천주교도도 참여했고 또 천도교는 당연히 이제 리더적 아주 그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유림도 이제 3.1운동에 뭐 많이 가담 안 했다. 지도부에 없다 그래서 유림이 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3.1운동의 그 민족대표 33인 이렇게 교섭할 때에도 그 유림의 대표로 교섭을 하다가 뭐 도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지도급의 인사들이 이제 다른 일로 그러니까 천수를 다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교섭이 잘 안 됐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유림도 참가를 했고 심지어 이제 그 강화면 시위와 양서면과 강화면의 연합 시위 또 4월 3일 날에 그 옥천면까지 포함한 강상 강화 양서 옥천면 지금의 옛날에는 고읍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읍. 네, 예. 사계면 연합 시위 때 4,000명이 참가하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분 중에 한 분은 최대현이라는 분이에요. 최대현. 이분은 구한말 그 대한제국의 군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군대 해산될 때 이분이 또 이제 그 해산된 군인들과 또 일반인들과 의병을 일으켜서 한 700명의 의병대를 조직해서 일대에서 몇 년 동안 그 정미 의병이라고 그러죠. 정미 의병 때 투쟁을 했던 이런 최대현 선생 같은 분도 또 리더에 들어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개군면과 지평면이 합세해서 또 여주 대신면까지 합세해서 4월 4일 날 벌어졌던 곡수장터 시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도를 합니다. 개군면 주읍리에 주민들이 나서서 여기에는 뭐 아주 뛰어난 무슨 뭐 유명한 리더가 있었다거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었다거나 이렇지 않고요. 물론 대체적으로 당시 이제 주읍리도 한학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민 몇 분이 구국의 결의를 하고 나서서 시위를 주도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상면 시위의 경우는 강상 나루터, 교평리 나루터에서 시위가 있어요. 그때는 신석영이란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는 한학을 공부했지만 일본 유학을 해서 신식학문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다면 엄청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석영 선생과 같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3.1운동의 특징, 다양한 종교 세력, 주도 세력이 다양했다라는 점도 또 한번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위의 격렬성으로 말한다면 뭐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이 주도한 시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5, 6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조금 많이 발생한 시위의 경우 그 사계면 연합으로 양평읍으로 이렇게 행군에 들어오다가 오빈리 당시에 용암리와 용암리하고 무슨 그 고개가 있는데 용배 그 세 마리라고 옹암리가 있었는데 옹암리와 용암리 옹암리는 옹자가 이제 그 항아리를 뜻하고 옹기 굽는 가게들이 많아서 옹암리가 있고 용암리는 이제 용바위 뭐 용뱀이라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을 사이에 수막한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 헌병대 4명과 그 4,000명의 시위대가 이제 마주치게 돼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고 6명인가 다쳤고, 근데 그 다친 6명 중에 며칠 있다 또 3명이 또 연이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위가 이제 가장 많은 사상자 6명이 사망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일본 경찰, 일본 순사들이 제압하는 과정 헌병들이 총을 쏘았거나 총을 쏴서 제압합니다. 4,000명의 시위대를 당시 이제 그 양평 헌병 분견소라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군단이 있는 게 분견소고 면단이 있는 게 주재소인데, 양평 헌병 분견소에서 소장하 헌병 4명이 따라가서 모빈리 고개에서 무조건 총을 난사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4,000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비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곡수장터 시위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당시 곡수에도 이제 헌병 주재소가 있었는데, 곡수장터가 불과 50m, 요 조그마한 냇물 곡수천 홀 사이에 두고 여긴 곡수장터, 왼쪽은 이제 헌병 주재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서에 의하면 군중이 자기네 파출소가 아니고 주재소를 내습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무력 대응을 했다는 말은 하는데,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이 당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한 1,000명의 처음에 한 1,0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이니까 한 놈은 말을 타고 뭐 나머지는 총을 들고 가서 무조건 난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이제 뭐 그날 당일날 2명이 죽고, 나중에 이제 4월 10일날 주음리가 와서 또 이제 마을 주민들을 수색하면서 현장에서 또 한 명을 양근리 시위도 뭐 현장에서 당일날 2명 사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다 합치면 한 20-30명에 이를 정도로 사망자, 부상자가 많았던 그런 시위의 격렬성, 이런 것도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양평읍이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양평읍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맨 처음 시초는 서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 양서에도 이제 그 남양주 쪽하고 나루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나루터 있습니다. 특히 저 남양주 쪽 조안면에 가보면 무슨 큰 나루터 이름도 있고 흔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수도 이제 북한강 쪽에 이제 서종면에 문오리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네. 양서나 서종은 아무래도 양평 사람들이 서울 한양을 드나들 때, 경성을 드나들 때 이제 거치는 관문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죠. 거긴 당연히. 그러네 보니까. 아마 만세 3.1운동의 소식도 서종면 사람들하고 양서, 그리고 이제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907년에서 1910년 때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정미의병 때 의병들이 전투를 벌였던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서 이학로 선생 태어난 곳입니다. 그 노문리 쪽 일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의 선비들은 당연히 척양척외라든지 외국의 세력을 반대하는 그런 정신이 뿌리 깊게 있었죠.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서종면에서 시위를 이끌어낸 그룹이 바로 천주교인들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성당 간에 뭐 이렇게 넷 간에요. 그 문오리에 지금은 성당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성당보다 규모가 작은 공소가 있었는데, 그 공소에 모이는 천주교인들이 가장 빨리 그 만세운동 가장 먼저 시위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저는 이 시위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전체 중앙 차원에서는 3.1운동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평에서 서종에서 3월 10일 날 천주교인 주도한 시위가 발생했다는 건 이제 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시위를 준비한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양평 3.1운동, 만세운동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라든가 어느 문제에 봉착된 점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제일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일단 이제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명칭, 제가 참고한 자료들이 이제 그 일본 지금은 이제 국가기록원에 이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측 기록, 헌병대라든지 뭐 그 경찰들 이런 쪽에 기록이 있고, 또 판결문, 법원 쪽에 판결문 기록이 있고, 헌병은 이제 군대니 군사 관련 기록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이제 명칭을 제가 좀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분견소, 헌병 분견소, 헌병 주재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분견소는 군 단위의 상위 조직을 나타내고 주재소는 면 단위의 하위 조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뭐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위키백과나 이제 이런 인터넷을 검색해서 내용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평 헌병 분견소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헌병대 양평분견소인지 양평헌병 분견소인지 그런 명칭들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냥 주재소, 분견소, 뭐 간단하게 양재소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 명칭이 뜻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명, 우리 뭐 1914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제 지명 마을 통폐합이라든지 뭐 면회 통폐합 이런 것들이 빈번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으로 뭐 사탄이, 그럼 지금 옥천 사람들한테 사탄이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다.
전혀 생소하니 지금 들어보면. 1914년 행정구역 때 사탄리가 지금의 옥천리로다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옥천면 지금 옥천면 면사무소 앞에 가면 3.1운동 시위지라고 표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땐 그 자리가 아닙니다. 뭐냐면 옥천면 남쪽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고 또 뭐 보고서에도 이제 창리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집결해 있다. 창리가 어디냐? 그럼 강가에 이제 창리라는 건 창고. 옛날에 쇠곡을 거두면 이제 판곡이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또 뭐 유율하기 위해서 식량을 쌓아두는 창고들이 많았는데 보관하는 창고. 네, 그 창고가 있어서 창리입니다. 그 창리가 또 행정구역 개편 때 지금의 옥천리로 다 통합이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옥천리의 남쪽이 강가 쪽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래사장 뭐라고 부르냐면 당시에는 뭐 모래여울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고 창말이라고도 부르고 사창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그 연합시위를 할 때 이제 사개 면민이 다 모인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옥천면 면사무소 앞에 아니고 바로 강가에 거기에 모여서 양평읍으로 항해해서 행진을 시작하죠.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빈리 고개에서 경찰과 마주치면서 환병대와 마주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지명의 문제, 지명이 정확히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지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문도 사실 정확치가 강화면민 300명이 최대현 지사의 주도하에 양서면으로 밤 11시에 모여서 결의를 한 다음에 4월 1일, 11일 날 밤에 결의를 한 다음에 4월 1일 날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양서면사무소 앞으로 모이는데 참 그 당시에는 양서면사무소가 도곡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양서초등학교 바로 왼쪽 편, 정면 바로 왼편, 지금 빈 공터 밭인데요. 이 자리가 예전에 양서면 면사무소 자리입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양수리 쪽에 면사무소가 있죠. 거기도 명칭이 뭐 몇 번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판결문에도 그러면 이 시위대가 강화면에서 밤 사이에 새벽 4시에 이제 양서면에 도착해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 그럼 어느 나루터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왔는지는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1시에 이제 강화면사무소 앞에서 모여서 시위 집회를 하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양서면 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 강을 날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다리가 나루터가 강화면에 이제 그 양서면으로 건너올 수 있는 나루터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럼 그 3개의 나루터 어느 한 나루터로 오거나 아니면 3개의 나루터로 분산돼서 오거나 이랬을 텐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운포리 당시에 운포리라고 불렀고 지금 운심리 지금 운심리 앞에 보면 이제 중간에 대하섬이라고 있어요. 큰 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섬에 가루레기 명칭이 구름개 나루터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개 나루터의 바로 맞은편이 지금의 이제 그 대심리에 보면 대탄 나루터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큰 나루 뭐 한여울이라는 뜻입니다. 대탄이라는 게 여울 탄자. 그러니까 한여울 나루터. 글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높은데 왜냐하면 바로 그 구름개 나루터에 당시 강화면민이나 뭐 또 특히 이쪽 이제 그 한여울 나루터도 이 양평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숯을 구워가지고 아니면 장작을 만들어서 한양의 연료 공급처가 바로 양평이었었습니다. 뗏목으로 이동했나 보지 그 당시에? 아닙니다. 배에다 싣고 가면 숯하고 장작은 배에 싣고 가죠. 이제 뗏목은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에서 거기서 이제 그 한강 물줄기를 따라 내려왔고요. 그런 뗏목들이 정박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 두 나루터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 인근이 대단히 이제 그 시가지가 형성돼서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하섬의 구름개 나루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쪽 이제 한여울 나루터도 어쨌든 이제 그렇다 보면 큰 배가 있으니까 다수의 인원이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법은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3개의 나루터가 있어서 일부는 이제 뭐 그 위에 가루레기 나루터라든지 상심 나루터 이쪽으로 건너왔을 수도 있고 본대 아주 그 다수의 인원은 구름개 나루터로 건너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결문의 정확성, 특히 또 시위를 진압할 때 이 경찰 보고서나 뭐 헌병 보고서를 보면요, 그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폭력적으로 총을 쏴서 진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상세하게 쓸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군중이 주제소를 내습해서 고압적으로 해산시켰다 이렇게는 이 고압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총을 쏴서죠. 총을 쏘거나 총검을 휘둘러서 이제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서 얼마만 부상을 당했는지, 사실 누가 사망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위의 진압 과정이 소상하지가 않아. 특히 양동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시위가 이렇게 돼서 어디에서 해산했다고 안 써 있고 그냥 해산했다라고만 써 있으니까 어디에서 해산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참가 어쨌든 판결문이 없는 서종도 판결문이 없고 양동도 판결문이 없고 개군도 곡수장터도 판결문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판결문들이 있어요. 구속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이나 보고서를 갖고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서종 같은 경우는 그 서종과 양동 같은 경우는 특히 양동면의 경우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당시 참가자들에 대한 소상한 기록 아주 특이한 거는 구속자가 양동에서는 3명이 나왔지만 또 나머지 각 마을 대표들은요 잡혀 들어가고 태형 매를 맞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형 90대, 태형 60대, 태형 30대 그리고 쭉 그 태형을 맞고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구전을 통해서 모든 걸 기록했고요. 또 우리 양평문화원의 3.1운동사를 펴냈는데 아직 이제 대부분 이제 구술에 의존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것 또한 또 상세하지 못하고 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이 이제 큰 어려움으로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양평이 배출한 걸출한 민족 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지금 구술에 나오는 유일하게 서종면 사람들의 서종 생존자나 아니면 뭐 후손들의 구술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후리의 이정봉 지사가 3월 24일 양근이 이제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데 이 이정봉 지사가 종로 3가 우회라는 건 사냥할 엽자, 사냥꾼들의 모임 멤버였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정봉 지사가 여운형 선생과 밀지를 주고받는 관계였다. 이런 게 이제 그 구술 기록 우리 문화원 기록에 있는데요. 그리고 정배리의 이제 그 김영일 지사는 이제 또 이정봉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양근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또 서정면 각 마을 40명의 그 각 마을 책임자들의 명단을 김영일 지사가 만들어서 여운형 선생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다 기록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것도 있습니다. 김영일, 김민현, 박중빈 등 3명이 구속됐는데 이 3분 지사 다 3년형을 언도받고 7월달에 석방이 됐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석방이 된 거죠. 3월달에 구속이 됐는데 7월달에 석방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운형 선생이 노력을 해서 이 3사람을 석방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서정면 기록에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919년 당시 여운형 선생은 중국 상해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이제 중국 상해를 떠났던 것은 11월에 일본 정부가 이제 그 3.1 만세, 우리 3.1 혁명 이후에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자치안을 제시하면서, 조선 자치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여운형 선생을 불러갖고 이런저런 협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협의차 동경을 방문한 게 이제 1919년 11월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운형 선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이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양서면 시위 때 3월 2일 날, 4월 2일 날 또 양서면민 한 1,000명이 양서면민이 주도한 시위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시위를 주도했던 두 분이 다 그 여운형 선생과 같은 마을의 여시 제가 그 성함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꼴교회 그 여운형 선생이 태어난 곳이 묘골 신원이 묘골이거든. 그 묘교회의 신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운형 집안인데 이제 이분들이 여운형 선생과 이제 직간접적인 관계는 있었을 수 있지만 뭐 그때 상해에서 뭐 통신을 주고받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운형 선생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아마 간접적으로 친인척이거나 제자이거나 뭐 이랬을 수는 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양평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이게 좀 사실은 뭐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뭐 10개 마을의 시위를 대규모 시위를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 뭐 그거는 좀 제가 그 SNS 상에서 저의 블로그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양평 지역 3.1 만세운동 검색하면 그 검색어를 넣으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그건 제가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최대현 강화면의 최대현 지사 집의 위치가 좀 지금 현재 표지판이 잘못된 게 아닌가. 뭐 판결문에 최대현 지사 집 주소 번지수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안 맞아요. 현재가 표지판이 서 있는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면사무소 거기가 그 4개 면민 연합 시위 만세 시위가 이뤘던 곳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위치가 저는 이제 창만 지금 거기 그 곤충원인가 그 하고 뭐 몇 개 시설들이 거기 들어차 있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시위의 좀 시작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빈리 이제 지금 현재 오빈 1리와 3리 사이 아까 얘기한 옹암리 옛날에 옹암리와 용암리 그 사이에 작은 언덕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슨 그 석탑 사업하시는 분이 한 건지 누가 뭐 개인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는 않는데 이렇게 불탑 두 개가 서 있기는 한데요. 이게 뭐 그걸 기념하기 위한 불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글씨가 써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어쨌든 4,000명의 시위대가 일본 헌병대와 이렇게 충돌했던 자리인데. 그런 데에는 표지판이나 기념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우리 지금도 우리 양평 군민에게 좀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우리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만세운동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기념사업, 선양사업, 기념관 이런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여기서 뭐 말로만 뭐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에 우리가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로 할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이 어르신들 지사들의 또 투사들의 행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좀 어떤 전체적으로 그 3.1운동사를 취재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텐데 뭐 300명이 시위를 했든 1,000명이 했든 뭐 3,000명, 4,000명이 했든 일본 헌병 4명만 오면 보통 주재소에 헌병들이 3명에서 4명이 있었는데 그 일본 헌병 4명만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3.1 만세, 3.1 운동이라는 것이 비폭력 평화 시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태극기 하나 만들어서 이제 태극기를 흔드는 같이 만세 삼창을 하는 그런 이제 비폭력 평화 시위였는데 그게 뭐 인도의 그 간디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평화 시위가 3명이나 4명에 불과한 일본 헌병들이 쏘는 총탄에 허무하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이 점이 좀 뭐랄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결국 그 힘이 없는 민족이 어떤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힘이 없을 때는 상대의 어떤 발전된 문명, 사실 전쟁 능력도 문명이란 문명이겠죠. 그런 상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참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마무리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예,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저거 다시 나중에 편집을 하더라도요. 예.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주도했던 그 독립지사들, 투사들, 이분들의 어떤 그 다음, 그게 끝난 다음에 삶?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그 후의 행적. 양평의 3.1 만세운동이 그냥 자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이면에는 리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에서 끌어주고 리드해 나간 그런 지사들의 삶은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그럼 이제 일단 그때 당시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그 최대현 선생이신 그분이 당시 68세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1919년 당시에 우리 나이로 68세라면 상당한 어르신이죠. 그때는 뭐 60 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시대예요. 지금의 제 나이랑 똑같네. 네, 그 최대한 선생이 그분은 이제 사실은 그 강화면 시위 또 양서면 또 사계면 연합 시위 이런 것을 이끌기 전에 이미 자기 양아들 최윤식이라고 부르고 또 판결문에는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양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무슨 선언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유지들에게 배포해서 어떤 결의를 모으는 이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상당히 그 애국심도 높고 또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그 전투력도 갖춘 의병 활동까지 했던 이제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 징역을 살고 나오셔서 또 그 군자금 모금 독립군 군자금 모금 운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계속 우리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고 그 아들 되는 최윤식이란 분, 양아들인데 최윤식이란 분은 바로 오빈리 그번 헌병과 충돌 때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양아들까지 잃는 그런 어떤 고통이죠. 고통 속에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근리 만세 시위를 이끌었던 처음에 이제 1000명의 양근리 장터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독립선언 선언문을 읽고 만세 삼창을 이끌었던데 이신규란 분이 계세요. 당시 연희전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 20살인데 학생이 아니고 석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판결문이든 모든 기록에 연희전문학교 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이분이 이제 주소지가 종로구 숭일동 뭐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향토사학자이신 이복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신규 선생은 양평 출신, 단월면 무안리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날 양근리 장터 시위인 날 그 이신규 지사와 곽영준 지사 두 분이 거의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데 곽영준 지사가 단월면 부안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한 살 차이인데 곽영준 지사가 한 살 많아요. 당시 21살이었는데 이분은 천도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울에서 연희 전문 서기가 왜 양근리 장터 시위에 와서 선언문을 그 만세 삼창을 리드했을까? 그거는 당시 천도교나 기독교 상층부에서 그 아주 활동가들을 전국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 계획적으로? 네, 계획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제 모든 문서의 기록에 다 나오는데요. 젊은 층들한테 고향에 내려가든 아니면 또 어떤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지역 출신이 없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도 물론 내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운동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그냥 여기하고 지역적 연고는 없지만 전파되어서 전파하러 오신 분인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지역적 연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불명확하게 박영준의 친구로 추정이 되고 단월면 부안리 출신일 거라고 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2년형을 받았어. 2년형을 받고 이제 만기 추록을 했는데 28살, 그러니까 21살에 나왔겠죠. 구속이 돼서 22살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28살 때 사망합니다. 일찍 요절하셨네. 이제 고문과 고가 아닐까. 당시에 감옥이라는 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이었고 뭐 진짜 그 더위와 추위, 배고픔, 뭐 이런 뭐 건강 관리가 불가능한 이런 여건이었을 거고 음식도 뭐 당연히 뭐 영양분이 없었겠죠. 어쨌든 그런 어려운 속에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28살에 사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곽영준 지사의 경우는 단월면 부안리 출신인데 단월과 청운의 그 여물리 시위 여기에는 용두리 시위에는 직접 가담을 안 했는지 어쨌든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장인 어른 되는 신재원 지사께서 용두리 시위를 이끄셨는데 어쨌든 이제 사위인 곽영준 지사는 다음 날 벌어진 양근리 장터 시위를 주도합니다. 이분은 당시 용무면 삼성리에 살고 계셨는데 8개월간의 이제 옥고를 치르고 추록을 합니다.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 마련 운동은 이분이 하셨네요. 아까 제가 최대한 추록하고 얼마 있다 바로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 모금 운동을 하다가 1922년 1월 달에 또 체포가 됩니다. 근데 형량이 얼마나 센지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징역 7년을 아주
채우고 출소를 합니다. 아마 30대 초반까지 20대 중후반에 들어가서 30대 초반까지 감옥 생활을 하고 3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양평 적색 농민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요. 삼성리에다가 우리 교육기관이죠. 서숙을 만들어서 뭐 이를테면 삼성서숙 뭐 이렇게 명칭을 붙였겠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서숙 교육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너무나 일찍 또 사망을 합니다. 34살 때 사망합니다. 이것도 그 고문과 옥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어쨌든 이제 이분이 당시에 양평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양평의 대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곽영준 선생의 인품이 대단히 넓고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었을까. 후배들, 동지들을 잘 규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성품을 지녔던 분으로 지금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외손자 되시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여주에서 이제 면장님도 하시고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그 외손들이 아마 친손들도 많이 살아계실 텐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기록인데 그 한봉철이란 당시 22세 이분이 이제 그 양근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아주 진짜 철저한 운동가, 철저한 혁명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거의 이분이 유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917년에 이제 3.1운동 2년 전에 이미 우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우편법 위반이 왜 우편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4일 양근리 장터 시위로 인해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10달을 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해인 1920년 6월 달에 양평 읍내에서 독립신문을 배포하다가 또 잡힙니다. 그래갖고 징역 1년을 또 삽니다. 그랬는데 또 25년 4월 달에는 청단, 아마 혁명 청년단 이런 약자겠죠. 청단 상령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사상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갖고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조사 중에 풀려났는지 감옥 살았다는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청단 강령 사건 이후에 풀려나자마자 만주로 가서 길림성으로 갔다고 하는데 만주에서 청년의 활동, 조공, 만주 비서, 남만구역 책임자, 조직부장 이런 거. 조공 그럼 조선공산당의 약칭과 명칭이 조공 만주 비서부, 남만 1구역 조직부장 이런 직책을 또 한때 합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1930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격대를 조직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3년 9월에 이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연대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결성이 되는데 그때 독립사 결성에 참여해서 제1군, 제1사 군수부장까지 아주 군사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936년에 연길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연변도 연길현에 속해 있죠. 그 연길현에서 일본군과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힘을 빌려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치자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을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청산리 독립사 있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잠깐 그런저런 이유로 환경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또. 우리 중국에서 혁명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관계에서 중국 홍군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지원, 특히 장개석의 지원도 많이 이끌어냈지만 중국 홍군의 지원도 많이 이끌어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한 가지 아주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곡수장터 시위를 이끌었던 계북면 주민 가운데 이철령이라는 젊은 분이 계셨어요. 4월 4일 그 곡수장터 시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이제 바로 피신을 시도해서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이후의 행적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시 3.1운동 직후에 만주로 많이 무장투쟁을 하러 가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봉철 지사처럼 만주로 갔을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후의 행적이 알 수가 없는 행방불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운명의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아꼈다가 너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면 좀 그러하니까 다음에 아꼈다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죠. 너무 시간이 이것이 30분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오늘 양평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정작 우리 양평 3.1운동의 그 주요한 시위 10가지를 그 전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정작 중요한 게 빠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대략 이제 제가 그 주변의 얘기들을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뭐 내년이든 아니면 뭐 조만간이라도 주요했던 10번의 시위 그 전개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또 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조금 오늘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